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인공지능과 챗GPT라고 하는데, 챗GPT가 자체가 뭐 인공지능의 일부인데 좀 말에 어폐가 있긴 한데,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1차 산업의 그 전기기관 시대를 거쳐서 19세기, 20세기에는 이제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 시대인 컴퓨터와 인터넷이 그 유행하는 20세기, 그 다음에 현재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와가지고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IoT라든가 로봇, 3D 프린터, AI, VR 등의 기술이 이제 그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되었는데, AI 기술을 핵심으로 해서 상품 서비스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 모든 것이 링크 연결이 되고 진화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이제 주요 핵심 기술을 보시면, 이제 IoT라 그래가지고 사물 인터넷, 모든 사물로 센서 같은 게 연결이 되고 또 서버하고 연결이 돼서 데이터를 콜렉트 할 수 있는 그런 IoT 시대가 도래를 하였고요. 그런 많은 데이터들이 서버로 모이다 보니까 데이터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그런 시대가 도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금융위기를 맞아서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그 도입 어나운스됨에 따라서 코인 시장도 또 활성화되고, 그 중앙은행 기관을 거치지 않고 또 바로 저기 화폐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인데, 중앙 집권화 시대에서 이제 그 사람과 사람 간에, 개인 간에 바로 그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3D 프린팅은 이제 공장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뭐 도면만 받으면 집에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 그래가지고 좀 혁신적이다, 그런 주목을 받는 그런 3D 프린팅 기술이 되었는데, 지금은 아직도 그렇게 뭐 가정에서 이렇게 제품을 도면을 받아서 생산하는 수준은 안 되고, 하여튼 그래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3D 프린팅도 많이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레벨을 계속 올라가면서 지금 거기 그 조만간에 뭐 2025년 정도 내지는 2020년대 말쯤에 가면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탄생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술이 인공지능 기술인데, 인공지능 기술이 뭐 획기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거는 그 이세돌 구단하고 컴퓨터가 대결을 해가지고 3대1로 이제 지면서 그 인공지능이 굉장히 그 주목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챗GPT라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6년 후에 나옴에 따라서 지금은 거의 모든 그 기술의 중심이 인공지능이 이끌고 있는 그런 세태가 됐고, 여러 가지 지금 4차 산업혁명 기술 중에 단연히 인공지능이 모든 분야를 지금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인 운송 수단인 드론이 뭐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소련,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드론을 통해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드론 기술도 굉장히 그 우리 사회에 많이 이용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모든 이런 거를 연결하려 그러면은 통신 기술이 중요하죠. 가상현실이나 AI, VR, 뭐 MR이라 그래가지고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믹스드 혼합현실 해갖고 그 통신과 이런 기술들이 결합된 그런 시대가 또 도래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인공지능을 로봇에 집어넣으면은 거의 사람 수준에 육박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로봇이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뭐 내년쯤에는 한 3만 불 미만으로 이런 그 지능을, 아주 고도의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을 뭐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로봇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전부 다 자율자동차 하는 게 되면은 각 집집마다 차를 한 대씩 가질 필요 없이 공유경제 시대가 돼가지고, 차는 뭐 몇 대만 있어도 자기 볼 일만 딱 끝나면 뭐 돌아다니면서 또 택시처럼 돈도 벌고, 내가 필요할 때는 또 내가 타고 가면, 그런 어떤 공유경제 시대가 또 왔고, 그다음에 이제 생물학 이쪽에 합성생물학이라든가 게놈 뭐 지놈이라고 그러는데 프로젝트가 이제 수행돼가지고, 이런 기술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핵심 기술로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 그 인공지능의, 오늘 이제 인공지능의 어떤 그 역사라든가 인공지능이 뭐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므로 해서, 우리가 현재 그 유행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그런 그 배경을 살펴보므로 해서, 우리 좀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고 그걸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란 뭐 여러 가지 할도 있고 말도 있는데, 인간의 학습 능력이라든가 토론 능력, 그 다음에 언어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인공지능을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합니다. ANI, AI 중에 요 가운데 N자, G자, S자를 넣어가지고, 요 ANI는 내로 인공지능, 아주 협소의 인공지능이라고 말하는데, 내로 인공지능은 뭐 이세돌을 이기는 뭐 알파고 같은 거, 바둑을 잘 둔다든가, 뭐 IBM의 딥블루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한 가지만 잘하는 거, 체스를 잘 둔다든가, 이런 거를 내로 인공지능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제너럴 해가지고 인간처럼 모든 걸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인공지능을 제너럴 AGI라고 그럽니다. AGI. 그다음에 인간의 그 능력을 뛰어넘는, 뭐 영화에 보면 막 로봇이 막 날아다니면서 정의의 뭐 사자처럼 탁 나타나가지고 불의의 현장에 나타나서 뭐 현장을 바로 해결해주는 그런 어떤 슈퍼 기능을 가진 인공지능을 ASI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재 발전이 되고 있는데, 내로 AI에서는 거의 이제 그 바둑계를 평하고 나서 이제 그 알파고가 은퇴를 했는데, 더 이상 이제 내로 쪽에는 엄청난 발전을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하겠다 그래가지고 바둑도 이제 인간을 지배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너럴, 인간 수준에 육박하는 인공지능이 나와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뭐 고양이하고 저기 뭐야 개도 구분을 못 해갖고 수십 년간을 헤맸어요. 그래갖고 인공지능이, 야 이게 뭐 진짜 돈 먹는 하마다, 그래가지고 80년대 인공지능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코딩만 가르치다가 최근에 와서 갑자기 인공지능이 뜨니까, 나도 인공지능으로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데 뭐 할 거 없나 하고 보는, 저는 한 수십 년 동안 인공지능을 잊어먹고 살아가지고 이제 다시 공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정도로 인공지능이 두 번의 데스밸리를 거치면서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기술의 발전도 그렇게 그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고, 그래서 고양이하고 개도 구별 못한 그런 인공지능이 큰 쓸모가 있느냐, 뭐 언어 인식한데도 말로, 뭐 제가 80년대 초반에 그 테스트용 기사 가지고 옛날에 도서 프롬프트에서 DIR을 뭐 한 10번 하면 한 번 인식하도 그 정도 수준의 그 인공지능이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어마어마하게 성능 개선이 돼서 인식률이 높아져가지고 인간보다도 더 말을 인지하는 실수하는 확률이 인간의 한 7 내지 8%못 알아듣는다 그래요, 잘못. 근데 지금 최근에 인공지능은 한 5% 정도, 그러니까 인간보다 훨씬 더 성능이 더 좋은 그런 수준이 된 거죠. 그 인공지능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뭐 이게 1904년도부터 시작해갖고 거의 지금 보면은
한 10년 넘었죠. 앨런 팅이라는 그 영국의 그 학자가 지금 기계처럼 인간처럼 쓰이냐 이런 거를 이제 이 생각을 해가지고 튜링 이 양반이 그 발표한 거에는 이제 기계를 어떤 저쪽 안 보이는 방에다 놓고 내가 나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저게 기계인 사람인지 구못된 그 인공지능을 가진 그런 수준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여튼 컴퓨터계에 그 굉장히 그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의 암호를 일찍 해고를 해가지고 이대전을 빨리 종식시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런 이분이 또 독특하게 성소수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1956년도에 그 다트머스 대학에서 미국의 그 유명한 학자들이 모여서 인공지능이라는 그를 이제 용어를 사용하고 학습하는 이제 모든 지능의 특성을 기계로 정밀하게 기술할 수 있고 뭐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이런 그런 정의를 내리고 이제 여기서 정확하게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1958년도에 이게 뇌신경을 모사한 인공지능 뉴런 퍼셉트론 이론이 이제 제시가 됐고요. 근데 70년대 와서 이제 이게 연구가 별로 잘 진행이 안 돼가고 또 중단되고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데스밸리가 암흑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다음에 80년대 이제 전문가 시스템들을 기물 데이터베이스에서 의결정을 도움을 주는 전문 엑스퍼트 시스템이라는 게 개발이 됐고 이런 거가 조금 활성화됐다. 또 87년 97년 정도에는 IBM이 딥블루 해갖고 체스 챔피언의 그 체스 대결에서 사람을 이기는 체스 챔피언을 이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이제 그 캐나다의 토론토대에 제프리 힌든 교수가 딥러닝 알고리즘을 발견하고 발표를 함으로 따라서 이게 인공지능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국 이미지 인식대에서 이미지넷에서 딥러닝을 가지고 하는 팀이 이 인식률을 어마어마하게 높이면서 이 우성하게 가지고 이게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많은 공을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4년 이제 구글에서 딥마인드를 인수를 해가지고 알파고를 개발해갖고 2016년도에 이제 이세돌의 인간의 뭐 최고의 그 경지 있는 바둑계의 최고 경지에 있는 이세돌을 이김으로 해서 인공지능이 이제 내로 인공지능이 자기의 임무를 거의 완수하고 이 다음에는 그 중국에 있는 커제를 그냥 전성으로 이김으로 해서 이제 컴퓨터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제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이기는 그런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1차 AI 붐은 1956년도에 74년도에 이 탐색하고 추론 이런 쪽에 개념을 둔데 그 다음에 74년대 80년 사이에 이제 데스크톱 오고 2차 AI 붐이 점 엑스퍼트 시스템이라는 게 나오면서 80년도부터 87년 사이에 이제 붐이 불었다가 87년도 93년도 사이에 또 야 이거 엑스퍼트 시스템 갖고 해도 안 되네 하고 이제 좀 한 굉장히 암흑기에 또 다시 한번 빠져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부터 현재까지는 그 딥러닝, 머신러닝이 이제 활성화하면서 인공지능이 이제 최근에 그 기술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주도하는 기술로 자리매김을 하고 이제 모든 분야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진짜 적용되고 그게 활성화돼 가고 있어서 지금은 뭐 인공지능을 접목 안 하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그렇게 됐어요. 인공지능 기술 로드맵을 이건 뭐 일본의 JSAI를 해서 한 건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그 분류별 기술이 있습니다. 그냥 점검하시고 요거 다시 이제 그 사람들로 한 그 역사를 보시면은 그 생체 신경만 관련돼서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했고
여기 이제 요 분이 인공 ANN이라는 그 기술을 발표했고, 퍼셉터는 50년에 나왔습니다. 퍼셉터로 문제가 있다. 이거를 마빈 민석기라는 분이 대시를 가지고 1.5기 들어가서 이 암호기를 지내고, 그 다음에 백 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을, 역전파 알고리즘을 이제 74년도, 80년대 개발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RNN이라는 기술이 82년도에 이제 발표가 되고, 그럼에도 또 인공지능에 문제가 있다. 그래 2차 암호기 들어갑니다. 들어간 다음에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그런 그 이론이 얀 너큰이라는 분에 의해서 98년에 발표가 되고, 그 다음 2006년에 제프리 힌턴이라는 토론토 교수가 이게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을 개발해가지고 굉장히 혁혁한 변화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매지넷이라는 그 팀이 그 우승함으로 해서 인식률을 급격히 올려서 인공지능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 그 앤드류 웅이라는 그 스탠포드 교수가 또 인공지능 분야의 이미지 인식하는 분야에도 혁혁한 공을 세우고, 그 다음에 2014년에 제네레이티브 생성형 AN이라는 겐 이론이 2014년에 발표되고, 2016년대에는 딥마인드가 알파고가 이사도를 이기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뭐 처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앨런 이분이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뭐 42년 정도 사셨나요? 근데 이분이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인공지능이 기계가 지능을 가질 수 있다는 개념을 발표해 갖고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이 기타 인더스트리에 그 영향을 준 분이고, 그래서 이분이 워낙 그 유명하니까 이분의 이름을 따라서 그 노벨상에는 컴퓨터 분야 상이 없는데 상이라는 걸 만들어서 컴퓨터에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한테 그 상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튜링상을 받으면은 컴퓨터계에서 노벨상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그 계기가 된 분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제 그 다트머스 대학에 여러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인공지능이라는 거를 이제 연구해야 된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게 이제 다트머스 대학에서 이런 학들이 모였는데, 그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 존 맥카시라는 분인데, 이게 이제 인공지능을 수학과 논리학으로 지식을 표현하려고 했고, 컴퓨터를 동작시키는 언어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리스프한 게 있는데 이걸 개발하신 분입니다. 인공지능이란 단어를 창안했고, 이분은 70년대 튜링상을 받아요. 스탠포드와 MIT, 다트머스, 프린스턴대 교수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빈 민스키라는 분도 계시는데, 이분도 뭐 1927년부터 2016년도까지 가장 최근까지 사셨던 분이죠. 다트머스 헤이럴 연구소에서 이제 연구소에 이게 MIT 인공지능 연구소의 전신을 만들었어요. 이분이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인데, 이제 초점 레이저 주사 현미경도 개발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신 분인데, 이분은 1970년대에 튜링상을 수상하셨고 MIT 교수를 하신 분입니다. 그다음에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56년 당시 컴퓨터 과학 심리를 전공하는 교수였고, 이제 의사결정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분은 카네기 멜론 대학 머클리 다트머스 일리노이드 공대 교수를 하셨고, 노벨 경제학상도 하시고, 이제 튜링상도 타시는 뭐 인문학 부와 이쪽 공대 쪽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고, 그리고 또 한 분이 앨런 뉴얼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다트머스 그 회의에서 허버트 사이먼과 함께 논리 이론가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발표했고,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불렀다고 그럽니다. 카네기 멜론,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죠. 카네기 멜론 대학의 교수를 지냈고, 이분은 1975년대 튜링상을 수상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그 인공지능의 이제 어떤 뭐랄까 뭐 시발점이 된 다트머스 대학에서 모임에서 그 핵심적인 역할은 네 분의 연구자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을 보면은 인공지능, 머신러닝, 뭐 딥러닝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때 서로 관계가 어떠냐? 이게 인공지능하고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이 다른 관계냐? 그러면 그게 아니고, 인공지능 안에 머신러닝이라는 분야가 있고, 머신러닝이 있고, 그 안에 또 딥러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의 포괄적인 개념이고, 사고나 학습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서 구현하자, 해보자 하는 기술을 인공지능이라 그러고, 머신러닝은 그러면 그거를 누가 가르쳐? 이래가지고, 그러면 컴퓨터가 스스로 공부해야지.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스스로 공부해야 된다 해갖고, 머신이 스스로 러닝해서 지능을 올리는 그런 거를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고, 구글에 보면 처벌 머신이라고 있어서 뭐 사과나 이런 거를 이렇게 몇 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또 사과를 딱 주면 사과, 뭐 감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머신이 스스로 스터디하는 러닝하다 그래요. 머신러닝이라고 그러고, 머신러닝을 개발하다 보니 이제 그 딥러닝이라는 그 기술이 나왔어요. 그런데 딥러닝이 머신이 그냥 서로 공부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성능이 더 좋은데, 이름을 뭐 그냥 머신러닝을 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러닝은 러닝인데 더 잘 공부한다, 딥하게 더 잘 공부한다 그래갖고 이름을 딥러닝으로 붙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인공지능의 분야일 뿐이지 그게 다른 용어는 아니고, 인공지능 아래 머신러닝이 있고 머신러닝 분야 안에 딥러닝이 있어서 사실상 큰 개념으로 보면 이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빅데이터 기사 시험에도 자주 나옵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 더 상위 개념이냐 해가지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약인공지능,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는 주어진 조건 아래서만 동작하는 거예요. 이제 뭐 알파고처럼 바둑을 잘 준다, 그 다음에 체스를 잘 준다, 뭐 이런 것들 한 가지만 잘하는 걸 약인공지능이라 그러고, 강인공지능은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그래갖고 인간과 같은 사고와 가능한 인공지능, 이런 거를 뭐 이게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데 뭐 아이언맨의 자비스라든가 허의 사만다, 비서로봇 이런 거가 강인공지능의 어떤 능력 발현, 아직도 이 현재 사회는 이런 강인공지능 레벨은 없어요. 생성형 인공지능이 뭐 한 2, 3년 전에 나와서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게 우리를 놀래키고 있지만은, 그것도 아직도 인간 수준의 어떤 그 판단과 능력은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인공지능, 슈퍼인공지능, 아티피셜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을 ASI라고 그럽니다. ASI. 그래서 이게 어벤져스 입전이라는 거, 터미네이터, 스카이넷처럼 막 정의의 사도가 돼가지고 뭐 여기저기 막 날아다니면서 뭐 해결해주는 그 정도의 이제 인공지능을 ASI라고 합니다. 가끔씩 뭐 이런 통신 방이나 이런 데서 ANI, AGI다, ASI다 그래서 뭐 저게 뭔 말이는데, 실제로 살펴보면 네로, 제너럴, 슈퍼 요 세 개를 집어넣어 가지고 인공지능을 표현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머신러닝의 이제 분류를 보면은 이제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 뭐 강화 학습 이렇게 이제 세 개 큰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는데, 지도 학습에는 분류와 해기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비지도 학습은 군집, 뭐 특징, 뭐 시행착오 보상 이런 거로 해가지고 이제 그 학습하는 분야를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인공지능의 이제 알고리즘 분야 이렇게 기계학습이 있으면 이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강학습 이렇게 새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물론 뭐 곁다리들이 조금 있기는 하나, 지도학습에는 분류와 해기라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고, 비지도학습은 군집, 변환, 트랜스폼, 그 다음에 어소시에이션, 연관 이런 세 가지 분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머신의 지도학습이 그럼 뭐냐? 지도는 학습을 할 때 정답을 알려줘요. 얘는 고양이야, 얘는 강아지야, 이렇게 계속 사진을 보여주면서 계속 훈련을 시킨 다음에 고양이 사진을 딱 보여주고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그 지도학습이고요. 비지도학습은 개와 고양이 사진을, 이미지를
다 때려 넣어서 줘. 네가 이게 공부해가지고 알아내 하면 지가 스스로 컴퓨터가 학습을 한 다음에 아 분류를 해보니 이거하고 이거하고 위에 얘들 요런 세 마리는 뭐 이렇게 아래하고 틀려. 그러면 얘는 뭐야? 얘는 뭐 이렇게 알아내는 게 비교학습. 강학습은 이제 보상을 통해서 잘하면 상을 주고 이제 벌은 최소화해서 이렇게 학습을 하는 거를 강화학습이라고 그럽니다. reinforcement learning인데 이게 우리 챗GPT 할 때도 그게 강화학습이 있는데 이게 제네레이션은 엄청 잘하는데 인간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뭐 너 죽이고 싶어 막 이런 것도 막 제네레이션하고 그래가지고 그 아프리카에 있는 과학자와 그 방글라데시 이런 데 저렴한 과학자를 이용해서 그런 말들을 다 못하게끔 그 휴먼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는 기법을 적용해 가지고 인간이 수용할 수 없는 거는 걔가 제너레이션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HRL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언어로 성공을 나중에 뭐 참고하시고요. 그 지도학습에는 뭐 기법이 또 그 안에도 여러 가지 학자들이 그 많은 암흑기를 거치면서 그 살아남은 학자들이 많은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제 신경망이라 뉴럴 네트워크 뭐 히든 마크로 모델이라 그래요. HMM 뭐 디시전 메이킹 트리, 디시전 트리, 의사결정 트리 이런 것도 있고 LP 다층 신경망,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이런 알고리즘, 베이지언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여러 학자들이 많은 알고리즘을 개발해 갖고 이제 오늘날의 인공지능이 된 겁니다. 비교학습에는 K-means 알고리즘, 군집화, 클러스터링, 계층적 군집화, 그 다음에 SOM이라고 자기조절 지도, 주소권 분석, 독립성 분석, 뭐 익스펙테이션 맥시마이제이션 이런 것들의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다 한 번씩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요. 그 강학습에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나 큐러닝이나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이런 거는 그냥 지나도록 하고 신경이 이제 인간의 이제 신경을 보면 이렇게 구성됐다 그래요. 시냅스가 있고 전단계가 있고 시냅스 후돌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그 수십만 개 수백만 개 뭐가 이제 인간의 뇌 속에 있는데 이거를 보고 신경망을 그러면 여기 입력단 이렇게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트랜스퍼 펑션이 있고 그래서 뭐 출력이 나오겠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인간처럼 그 기계 지능도 되지 않을까 해서 요거를 본따서 요거를 이제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경망을 해갖고 입력 레이어가 있고 그다음 히든 레이어 있고 출력 레이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한 거죠. 그 이제 딥러닝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러닝에 인공지능 머신러닝 다음 딥러닝인데 딥러닝에는 이제 이런 RMB, DBN, DNN, CNN, RN이라는 여러 가지 이제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에서 단층 신경망은 입력하고 출력이 하나밖에 없는 걸 단층 신경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다층 신경망에도 얕은 신경망, 심층 신경망인데 입력층과 출력층, 은닉층이 하나씩 있는 거. 이거 얕은 신경망이라고 그러고 심층 신경망은 이거는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히든 레이어가 여러 개 있는 걸 히든 레이어라고 그럽니다. 이걸 보시면은 요거 한 개 있는 거. 그다음에 이게 여러 개 있는 거. 해가지고 이거 딥 러닝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얕은 신경망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딥 뉴럴 네트워크의 딥 러닝의 굉장히 이제 결정체가 알파고인데 알파고가 신경망이 이제 어느 정도인가 이게 보시면 이 정도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게 복잡하죠. 이 정도로 아까는 심플하게 이제 한 개만 보여드렸는데 알파고의 뉴럴 네트워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딥마인드의 회사에 이제 웹페이지에 이제 올라와 있는 건데
요거는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로 아까 나온 것 중에 하나를 이제 도식화해서 이제 보여드린 건 이런 게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이제 RNA는 이런 식으로 히든 레이와 입력과 이렇게 아픈 이렇게 여기서 이게 피드백이 가죠? 피드백. 요게 좀 RNA 되겠습니다. 그 강화학습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빨간랑 파랑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를 지금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가면 이렇게 파란 거, 뭐 빨간 거, 이렇게 녹색 이런 거를 스스로 이렇게 분류해낼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 머신러닝의 이제 프로세스를 보시면 일단은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하시는 게 그 라벨러 작업이라는 게 컴퓨터는 그냥 굉장히 멍청해가지고 자기가 정해진 그 데이터밖에 몰라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나중에 라벨러 작업을 하시는 거는 이 머신러닝 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를 여러분 만드시는 거예요.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차량의 그 차량 넘버를 인식하려고 그러면은 차 여기 길거리에서 이제 영상으로 동영상을 딱 찍어가지고 이제 있는 중에 차 넘버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딱 마우스를 했고 차 넘버만 이렇게 딱 따가지고 저장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보내는 건데 그거 하나 따면은 뭐 10원, 5원 뭐 이런 식으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개 하면은 50원씩이면 5만 원 주는 거고 하루에 뭐 10,000개 했다 그러면은 뭐 50만 원 받는 거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 하는 거에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인공지능 아주 그 시작 단계에서 라벨러 작업하는 게 시작 단계에서 데이터 만드는 작업 그거를 라벨러 작업이라 그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그렇게 모아가지고 그렇게 데이터를 모았더라도 컴퓨터가 쓴 렐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하는 거를 정제라 그래요. 그 데이터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쫙 하면 모아가지고 컴퓨터 쓸 수 있는 없는 데이터를 구분하고 컴퓨터 쓸 수 있는 것만 골라서 이제 사를 준비하고 그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거를 가지고 훈련 트레이닝을 그 데이터 트레이닝 시켜서 지능이 완성이 되면은 이게 제대로 진짜 돌아가는지 검증해서 배포를 하는 단계로 딥러닝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그 라벨러 작업은 이 인공지능에 아주 밑따서 결국에는 모든 인공지능이 그렇게 지금 뭐 잘 훈련된 아주 고성능의 인공지능이 최근에 뭐 많이 나왔지만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 밑단의 로 레벨 작업은 다 사람이 해야 된다. 그냥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데이터가 좋은 데이터가 많을수록 좋은 가 나오는 거죠. 개진 가베지 아웃이라고 쓰레기 집어넣으면 쓰레기 넣는 거예요.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뭐 인터넷에 뭐 쓰레기 같은 거짓 자극 집어넣고 트레이닝 시키면 이게 인공지능이 거짓말하는 건 인공지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를 집어넣지 양의 그 아웃풋이 나온다.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인공지능의 4대 권위자가 있는데 요수아 벤지오라고 몬트리올 올림픽 대학 교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프리 힌턴이라는 이 딥러닝을 개발하신 분 토론 교수 너쿠네라고 뉴욕 교수가 계시고 앤드류라는 스탠포드 교수가 이분이 뭐 금세기의 최대 그 인공지능 권위자라고 이제 우리가 그럽니다.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혹시 뭐 질문사항 있을까요? 올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 있으려면은 필수적으로 데이터가 있어야 돼. 데이터. 아까 이제 IoT라 그래가지고 인터넷 오브 띵스라 그래가지고 모든 이제 핸드폰이 나오면서 데이터가 막 어마어마하게 서버에 어마어마하게 시작했고 그 다음에 센서가 막 각 사물에 다 달려가지고 IoT가 인터넷 오브 띵스라 가지고 모든 사물에도 그게 이제 네트워크화가 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데이터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거죠. 그 빅데이터를 이제 잘 활용을 해서 이제 최근에 지능이 이제 만들어진 건데 인공지능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빅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이게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과 피지컬 컴퓨팅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요리로 비교를 하다 보면
여기 맛있는 좀 만들려고 뭐 식재가 있어야 되죠. 쌀도 있어야 되고 뭐 이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맛있는 요리를 하려면 레시피가 또 좋아야 되고, 같은 쌀을 가지고도 맛있는 밥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죽도 만들 수 있고 탄밥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저 도구가 컴퓨팅 파워에 속하는 겁니다. 이걸 비교하시면은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빅데이터와 머신러닝과 인공신경망 딥러닝 기술이 만나서 이렇게 인공지능이 됐다. 이거를 이제 아실 수 있고요. 데이터라는 거는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서 수집된 단순 사실이나 결과값을 뭐 데이터라고 정의를 하는데, 정보는 데이터를 가공해서 판단의 근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 거를 적어줍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거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방대하고 다양하며 생성 속도가 빠른 수치와 문자,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모든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그러고요. 기존 데이터 처리 응용 소프트웨어가 AI에 매우 거대하거나 복잡한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의 집합을 빅데이터라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러셀 이분 이제 얘기한 피라미드인데요. DIKW 피라미드, 데이터가 정보가 되고 정보가 지식이 되고 지식이 지혜가 된다. 이런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데이터는 뭐고 정보는 뭐고 지식은 뭐고 지혜가 뭐냐, 이게 이것도 기사 엄청 자주 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은 A마트에 펜이 500원이고 연필은 200원, 라는 3,000원이다. A마트에 연필이 3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데이터란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라고 얘기하고, 정보라는 거는 A마트의 연필 가격이 200원이고 B마트가 300원이니까 A마트 가격이 더 싸네, 저렴하네, 이게 정보입니다. 정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연필을 사러 어디로 갈까? A마트 가야 돼요? B마트 가야 돼요? A마트, 난 싸고 좋은 A마트로 갈 거야. 이게 지식이라는 거고, 이런 지식을 토대로 이제 보니까, 야, A마트에 연필만 싼 게 아니라 그 마트는 싸게 파는 다른 상품도 싸게 사니까 마트로 가서 나는 앞으로 쇼핑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거를 지혜라고 그럽니다. 지혜. 그래서 저 데이터 정보와 지식과 지혜, 아까 DIKW 그 삼각형 피라미드가 이런 그 개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사이즈가 도대체 얼마나 돼야 빅이라 그럴 수 있느냐. 그 투빅, 우리나라 뭐 사람들은 이제 크다 그러면 뭐 작은 어느 정도 큰 것부터 여기까지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앞에다가 뭐 투라는 걸 안 붙이면 빅이라고 생각 안 하던데, 뭐 옛날에 영어 배울 때 막 전자레 안에 목 길이가 못 들어가, 왜 못 들어가, 영어 선생님 물어보면은 커서 못 들어가 그러면 털렸다 그래요. 그럼 앞에다 투라는 걸 붙여야지 된다 그래요. 그것처럼 이제 데이터도 이렇게 우리가 디지털 데이터는 이제 0과 1, 두 가지 비트 단위, 한 개를 0과 1로 표시할 때 이걸 하나를 비트라고 그러고, 비트가 4개 모인 거 그런가, 리볼이라고, 이게 8개 모인 거 바이트예요. 가 1200개 모이는 킬로바이트, 이게 10의 3성씩 계속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지금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제타바이트, 요타바이트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 요타라는 건 2의 80성까지 가는 바이트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제가 옛날에 이제 84년도에 회사들 처음에 컴퓨터 IBM PC 만든 게 그 메인 메모리 64kb였어요. 64kb.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뭐 여기 보면은 외장형 하드디스크 사실 때 보통 테라바이트 사시죠. 테라 사시면, 테라는 뭐예요? 2의 40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처음 PC 나왔을 때 메인 메모리 64kb밖에 안 되던 게 지금 뭐 수십 기가로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적어도 뭐 데이터량이 크다 그러면 테라바이트 정도는 이상은 돼야지 빅데이터,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거 2010몇 년대 데이터일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더 많아졌겠죠. 1분 동안에 구글에서 200만 건의 검색이 일어나고 유튜브에서는 72시간의 비디오가 생성이 된대요. 트위터에서는 27만 건의 데이터 생성인데 이게 다 서버에 저장되니까 데이터량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아까 뭐 테라바이트, 요타바이트까지 막 가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데이터 서버 센터에 가면은 그 데이터 어마어마한 그 저기 뭐야 하드디스크나 그 SSD 같은 그 메모리들이 돼 있고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소비되고 있어요. 그래갖고 각 지역별로 데이터 센터가 진짜 인터넷 시대의 그 중요한 그건 없어서는 안 될 장면인데 막 지역의 그 센터들은 막 반대하고 난리죠. 그 열도 많이 나고 에너지 소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빅데이터의 특징에 뭐 이거를 이제 뭐 V자를 써가지고 빌로시티, 베리어티, 뭐 보라시티, 밸류 해갖고 이런 여러 가지 V자를 붙여갖고 특성을 이렇게 뭐 표시하는데 이것도 보면은 빅데이터 기사 시험 볼 때 뭐 3V가 아닌 것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특징을 이제 속도도 빠르고 다양하고 대량이고 뭐 이게 연구하면 할수록 가치가 많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데이터에는 그러면은 뭐 데이터 다 똑같은 데이터냐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데이터에는 또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분류를 하는데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정형, 반정형, 비정형. 정형은 이제 뭐 통계 자료라든가 뭐 이렇게 방송 뭐 실태 자료 조사 뭐 과학적 데이터 해갖고 특정한 데이터 규칙을 갖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필드가 이제 저장돼 있고 필드에 저장돼 있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나 스프레드시트를 통해서 이제 관리될 수 있는 거 우리가 뭐 사무실에서 관리하는 형태의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세미 스트럭처도 반정형 데이터는 이제 어떻게 그렇게 엑셀이나 이런 데이터베이스처럼 고정이 안 있고 이게 XML이나 뭐 HTML 앱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이제 반정형 데이터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비정형 데이터는 이거는 완전히 그냥 뭐 아무 형태도 아니고 이제 막 날아다니는 문서, 이미지, 동영상, 음성 데이터, SNS를 통해서 교류된 정보 이런 완전히 뭐 어떻게 컴퓨터가 인식할 수 없는 그런 그냥 데이터를 이제 비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다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게 포맷을 바꾸어서 집어넣어야지 이제 컴퓨터를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음성이라든가 뭐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라벨러 작업을 통해서 데이터로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정보를 캐는 걸 텍스트, 뭐 마이닝, 웹 마이닝, 오피니언 마이닝,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분류를 하고 있고, 그럼 텍스트 마이닝하면 텍스트를 수집하고, 텍스트를 컴퓨터에 이해할 수 있는 전처리를 하고, 그다음 텍스트를 분석해서 시각화하고 이런 거를 빅데이터 분석. 그래서 빅데이터는 그러면 데이터가 우리가 이때까지는 뭐 서버에 집어넣고 쓰레기라고 생각했는데 연구를 해보니 가치가 있더라. 어떤 가치가 있느냐? 이제 현상과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자동화를 할 수 있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가치가 있더라는 게 이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지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산업의 투명성 확대하고 소비자 니즈나 트렌드, 뭐 성격 향상을 위한 어떤 실험을 할 수도 있고 소비자 맞춤형 어떤 고객 세분화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고 이제 자동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서포트할 수 있고 그다음 비즈니스 모델이나 상품 서비스 하는 어떤 서비스 혁신에 할 수 있다. 이런 빅데이터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경제적 자산이 될 빅데이터는 이제 뭐 쓰레기가 아니라 경제적 자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의사결정하든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거죠. 카드라 뭐 CEO가 자기 생각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진짜 가능한 것을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 제거, 리스크를 감소할 수 있고 경제적 향상 융합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기업에서는 혁신하고 경제 강화, 생산성 향상을 할 수 있고, 정부에서는 예측하고 대응하고 정책 발굴도 할 수 있고 현행 탐색이나 가능하고, 개인적으로는 데이터 확보, 그다음에 개인화된 맞춤 정보를 구할 수 있다. 근데 빅데이터 가치를 그러면 뭐 딱 이게 얼마짜리다, 이건 뭐 100원짜리다, 이건 1000원짜리 딱 그렇게 할 수 있냐?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 활용 방식이 다 사람에게는 쓰레기 같은 데이터인데 어떤한테는 뭐 저 금보다도 더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가치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가치가 창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데이터 가치가 얼마짜리냐 판단하기 어렵고, 근데 분석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서 더 많은 이제 새로운 그 가치가 창출됨으로 해서 이게 현재 빅데이터의 가치를 창출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인프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서비스 이런 게 있다는 거 이게 보시고, 빅데이터는 이제 뭐 서비스 제공자와 이렇게 고객하고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하드웨어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어플리케이션에서 비즈니스 발굴, 이용자와 커뮤니케이션, 분석 결과 서비스 제공하는 여러 형태로 빅데이터 산업이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에 보면은 빅데이터에서 의료, 건강, 과학기술 분야, 정보, 제조, 공정, 소비, 거래, 물류 분야 등에서 이제 사용되고 있고요. 빅데이터를 이제 뭐 하려면 이제 조직과 운영이 또 회사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조직 구조, 인력 구성, 뭐 이런 것들로 돼 있고, 보통 보면은 회사에서 이제 뭐 빅데이터 분석을 따로, 그다음에 부서 내에 일부 업무를 집어넣는 경우, 이제 중서 만들어서 경우 이런 식으로 집중 기능 구조, 상 구조 이런 형태로 좀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빅데이터 분석 조직을 구성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개발하는 인력, 분석 인력, 활용 인력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빅데이터의 이제 스킬에는 소프트웨어 스킬과 하드웨어 스킬이 있는데, 어떤 통찰력이라든가 여러 분야에 협력하는 거, 설득력, 전달력 이런 분야를 소프트 스킬이라고 그러고, 빅데이터에 관련 이론적인 지식과 분석 기술, 숙련도 이런 거는 하드 스킬이라고 한다 그럽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플랫폼은 소스를 가지고 수집을 해서 데이터 저장과 처리, 관리를 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런 프로세스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비슷하게 데이터 수집, 저장, 처리, 분석적으로. 그러니까 수집하는 단계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형, 비정형 이런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해서 크롤링이라든가 뭐 오픈 API, 스트리밍, RDB 이런 ETL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그 DB에다가 분산 파일 시스템이라든가 병렬 DB라든가 네트워크 시스템 등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저장한 거를 처리를 해서 빅데이터 이제 컴퓨터 인식하기 전에 인식할 수 있는 전처리 이런 것들을 해서 주요 기술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맵리듀스, 하드비라든가 이런 것들 기술을 이용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죠. 분석. 네. 데이터 텍스트 마이닝, 머신러닝, 네트워크 분석, 군집화, 최적화 이런 걸 해서 분석을 하고, 분석 툴로 이제 R과 SPSS, 파이썬, 텐스플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공지능에서 꼭 이제 데이터 분석에서 많이 쓰는 게 R하고 파이썬, 이제 텐스플로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통계. 그래서 분석에는 묘사 분석,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걸 하는 걸 묘사 분석이라고 그러고, 왜 일어났는가를 분석하는 게 진단 분석, 이제 예측,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하는 예측 분석.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처방 분석,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인프라는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걸 하시고요. 아까 플랫폼 이제 이 데이터 분석하는 이제 실사례
실사례인데 요 보시면은 이제 뭐 데이터 수집하고 전처리하고 분석하고 요렇게 해서 요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요 콜렉팅해서 저장하고 클리닝하고 분석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까지 하는 게 데이터 분석. 근데 수집, 전처리, 분석, 그다음 시각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제 분석한 다음에 이제 시각화를 해갖고 이제 우리가 분석하는데 이게 쉽게 볼 수 있게 하고 이게 워드 크라우딩인데 어떤 기사를 막 분석해보니 인공 그런 식으로 데이터의 크기가 이게 많이 언급된 최근에 인터넷상에서 언급된 걸 일주일 동안 분석해봤더니 너무 많이 분석 인공지능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기 쉽게 하는 거를 시각화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 그래프로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그래프로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농업이 뭐 118건, 그다음에 뭐 기자 488건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각 단어들 간의 연관관계가 어떠냐 이렇게도 이렇게 표시도 할 수.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간에 각들 간에 어떤 식으로 연결됐는지로도 주고 또 각각의 단어들 간에 어떤 게 소스가 돼가지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각화를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고 요거를 컴퓨터에 집어넣고 트레이닝 해갖고 지능을 만들어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이제 할 수.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라벨러는 굉장히 밑단의 작업인데 그럼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서 처리를 해서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제 있는데 보면 SQL 개발자, SQL 전문자가 있고 빅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가 있어요. 요거는 실기 안 해도 그냥 필기 맞고 될 수 있어요. 요 두 개는. 그 다음에 데이터 아키텍처 또 준 전문가가 있습니다. 요 필기 4과목 보여드릴 수 있고요. 근데 분석 기사가 있어요. 기사는 필기 4과목, 실기 1과목.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전문가는 이제 필기 4과목, 실기 1과목 보였고, 아키텍처 전문가는 필기, 실기 6과목 조합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그 사이트에 들어가 신청하시면 나는 라벨러이 아니고 좀 데이터 분석의 전문가로 좀 한번 성장해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 그거 공부하셔서 시험 보시면 됩니다. 한 열심히 하시면 뭐 한 1년 안 하실 수도 있고 나는 라벨러 해보니 야 이거 적성이 안 맞아 나는 적어도 분석가를 한번 해보시겠다 그러시면은 혹시 SQL 뭐 도전해 보고 싶은 분 있으면 제가 한 2 정도는 여기 문제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말씀해 주시면. 자, 지금 뭐, 데이터가 뭔지 간단하게 좀 알아보고, 인공지능의 히스토리 잠깐 하는데,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가시기 전에 한 10분 동안 휴식하고, 이번 시간에는 챗GPT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6년도에 알파고가 이제 이세돌 구단을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가 되었는데 2022년도에 이제 챗GPT라는 생성형 그 인공지능이 나왔어요. 오픈 AI사에서 이제 개발을 했는데 챗GPT는 오픈 AI사가 개발한 딥러닝 프로그램으로 언어를 만들도록 만들어진 인공지능입니다. 언어를 생성하는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을 말합니다. 오픈 AI사는 일리아 수츠케브, 안드레 가피시, 일론 머스크, 샘 알트만 등이 이제 회사를 만들었는데 인간에게 좋은 AI가 좋은데 인공지능이 사람을 지배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인간에게 이로운 인공지능을 만들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회사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챗GPT는 자연어 처리 모델이고, 언어 처리 모델이고, 생성형 인공, 이때까지 분류나 뭐 핵이나 뭐 인지 이런 거가 아니라 기존 데이터를 학습해 갖고 문장이나 영상, 음악 등을 생성하는 만드는 그런 회사가 돼가지고 달리설이라는 그림 그리는 그 인공지능과 챗GPT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그 오픈 AI사가 만드는 취지는 선하고 신뢰가 가능한 인공지능을 만들어라. Make AI good and trustworthy라는 이런 모토를 가지고 했는데 이게 샘 알트만이 작년에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겠어요? 이게 뭐 개발만 계속하고 이 선하고 이 좋은 인공지능을 만들려면은 테스트도 하고 그에 대한 인공지능이 나오면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 새로운 기술만 계속 개발해서 막 발표하자 그러고 그러니까 원래 그 이제 그 이사회에서 야 우리 회사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 인간에게 이로운 컴퓨터 인공지능 만들려고 차린 회사인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운영해? 너 자격 없어가고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럼 우리가 데려가겠다. 16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회사가 돈이 없었고 16조 정도를 투자했거든요. 그래갖고 데려가겠다 그러고 이제 거기 연구원들이 한 670명 정도 있었는데 600명이 샘 알트만 따라가겠다 그랬어요.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그럼 회사가 없어지잖아요. 회사 자체가 뭐 회사 사원들이 다 저기 뭐 샘 알트만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원래 이제 요거를 추진했던 친구가 일리아 수츠케브라는 이 굉장히 진짜 그 인공지능계 그 굉장히 똑똑한 이 나머지 600명보다 얘 혼자가 더 똑똑하다는 그 정도의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만들 때 자기네가 원래 추구했던 거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를 축출하고 우리 회사는 그런 회사 아니야 그랬는데 직원들이 다 따라간다니까 할 수 없이 5일 만에 포기를 하고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 그래서 거꾸로 이제 이거를 주도했던 이 일리아 수츠케브는 이제 이 회사를 떠나고 지금은 이제 그 샘 알트만이 주도하는 그런 회사가 된 거죠. 챗 GTP는 GPT 기반의 챗봇 서비스인데 제너레이티브 프리 트레인드 트랜스포머예요. 그러니까 이 기존의 데이터를 수많은 데이터를 트레이닝 시켜서 만든 그런 생성형 그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뭐 기준은 없는데 하여튼 인터넷상에 그때 2019년까지인가 나와 있는 모든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트레이닝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을 안 시켰는데 작은 데이터를 갖고서 훈련을 시켰는데 휴저 데이터를 때려놓고 이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돈이. 그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16조에 가까운 돈을 지원받고 그 대신 오픈 AI에서 개발한 기술은 마이크로소프트가 1순위로 쓰는 거로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어떤 뭐 소프트웨어 문제 때문에 막 공항도 마비되고 그래가지고 어제는 그 코파일럿을 하니까 잘 동작이 안 됐었는데 그게 이제 그 오픈 AI사에서 챗GPT 기능하고 달리3 이런 것들을 다 기술을 때려 넣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코파일럿이라는 그런 그 이름으로 이런 생성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건 무료입니다. 유료가 아니고. 챗GPT는 4.0하고 챗GPT 옴니 쓰려 그러면은 20불에다가 부가세 10%를 22불인가 내야 쓸 수 있는데 코파일럿은 그냥 무료로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거기에다가 오피스 패키지에다가 이거를 그 인공지능 기능을 넣어가지고 만든 게 있어. 그거는 이제 오피스는 유료로 돈을 내셔야 쓸 수 있고
그 코파일럿은 무료로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장이 뭐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문장 내 특정 위치에 출현하기 적합한 단어를 예측해 가지고 이제 말을 생성하는 거죠. 문장에서 이제 앞에 등장한 단어가 아버지가 그러면 다음에 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뭐 밥 먹으러 가신다 이런 걸 예측해 갖고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챗 GTP는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의 약자입니다. 사전에 훈련된 생성 변환기다. 근데 GPT는 오픈 AI사가 만든 라지 랭귀지 모델이다. 언어 모델, 언어를 생성하는 모델이 언어를 생성하는. 그래서 GPT의 심층 신경망 구조는 이제 트랜스포머가 이렇게 돼 있고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원래는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요 논문에서 발표를 해갖고 트랜스포머 기술이 발표됐는데 이거는 누가 발표했느냐? 실제로는 구글이 발표했어요. 구글에 있는 엔지니어 8명이 이 논문을 써가지고 발표했는데 이 샘 알트만이 딱 보니까 이게 돈 되겠다 싶은 거 제싸게 가져가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GPT, GPT-2, GPT-3, 인스트럭션 GPT, GPT, 챗 GPT까지 만들어가지고 얘가 딱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GPT-4까지 얘가 발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기술 어나운스는 구글에 있는 멤버들이 했는데 이거를 상용화 해가지고 발표한 거는 샘 알트만이 있는 오픈 AI에서 한 거죠.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때려놓고 트레이닝 시켰고 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결과가 좋게 나와가지고 이거를 야 이거 발표해가지고 우리가 뭐 상용해야 되겠다 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사진에서 샘 알트만이 그런 식으로 계속 밀고 나가니까 야 무슨 소리야 우리 회사는 그런 회사 아니야. 인간에게 이로운 인공지능을 만드는 그런 회사지 그렇게 막 기술 주도형으로 계속 나가서 뒤에서 부작용이 생기든 말든 막 가는 그런 회사 아니야라고 쫓아냈는데 직원들이 600명이 다 따라간다 그러고 막 난리 나니까 할 수 없이 컴백해가지고 오히려 그걸 주도했던 이사의 member는 회사를 그만두고 샘 알트만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다시 이게 어떤 공급하는 GPU를 누가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갖고 아까 그 많은 데이터를 트레이닝을 누가 빨리 시킬 수 있냐 그게 결정되기 때문에 이 GPU를 누가 많이 확보하느냐가 이제 그 인공지능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가 돼가지고 누가 돈 싸들고 가서 엔비디아 앞에 줄 서가지고 이 GPU를 누가 많이 사느냐 좋은 성능의 GPU를 누가 많이 확보하느냐가 인공지능의 어떤 그 결과를 성패를 좌우하는 그런 그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엔비디아는 요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이게 뭐 앞서는 그런 회사가 됐습니다. 지금. 챗GPT는 그럼 어떤 데 쓸 수 있을까? 이제 보고서 작성과 자료조사, 그 다음에 사업 기획 아이디어 도출 이런 거 그 창업할 때 스타트업 할 때 보면은 사업 뭐 아이템이 하나 있으면 뭐 거기에 대한 이렇게 좀 말이 되도록 이렇게 기획서 쓰려고 그러면 머리가 지가 나잖아요. 그런 걸 얘는 엄청 잘해줘요. 뭐 몇 가지 아이템만 집어넣고 쫙 하면은 그냥 쫙 5분도 안 돼서 뭐 1분도 안 돼서 차차싹 만들어주니까 거기서 보고 좋은 거면 고르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막 뭐 야 아이디어 안 나왔어 보고서 안 가져와 뭐 애들 뭐 다그치고 회사에서 그랬는데 이건 뭐 진짜 직원 100명 있는 것도 훨씬 나. 내가 원하는 걸 넣고 프롬프트에 집어넣고 딱 치면은 뭐 1분도 안 돼서 자자자작 나오니까 이런 좋은 비서가 어디 있어요. 불평 불만도 없어. 가끔씩 안 나오기도 해. 나 힘들어 뭐 다시 시작해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얘는 계속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학습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키는 대로 데이터를 계속 제너레이션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뭐 거짓말도 있겠지만은 이 언어 생성형 모델이기 때문에 언어만 만들어주는 거지 언어가 맞다 안 맞다 판단은 얘가 안 해요. 그래서 자기가 보고
틀리는 거는 그걸 할루시네이션 효과인데 그건 버리고 내가 봤을 때 합리적이다는 것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쓰기 잘해주고 보도자료, 번역 뭐 이런 거 번역 엄청 잘하고 교정도 엄청 잘 봐주고 엑셀도 뭐 지가 잘 만들어주고 코딩도 막 웬만한 대학교 전산과 나오는 뭐 나서 한 2~3년 된 애들보다 얘가 더 잘해. 그러니까 뭐 요새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사람 안 뽑는데요. 관리자 한 명만 있으면 얘 컴퓨터 시켜서 코딩 시키고 합쳐가지고 관리자 레벨에서 이거 모듈 짝을 집어넣어가지고 합쳐가지고 돌리면 결과 딱 나오면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년차, 2년차 뭐 이렇게 좀 숙련되지 않은 프로그래머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쓰면은.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가 지금 뭐 내 일자리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런 말이 엄청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일상생활 분야는 법률 자문, 투자 자문, 건강상담, 심리상담, 진로상담, 자동차 정비상담, 언어, 영어 이거 챗GPT 핸드폰에 깔고 오늘부터 나의 영어 선생님 대조하고 나하고 영어 공부하자고 이렇게 딱 롤 부여하고 하루 종일 내면 하루 종일 얘가 대화를 해줘요. 학원 갈 필요 없어요. 얘가 다 해줘. 그 다음에 블로그 및 글쓰기, 이제 창작 활동 분야에 노래 가사도 만들어주고 시도 뭐 엄청 잘 써줘. 김소월풍으로 써줘 하면 김소월풍으로 써주고 소설도 작성하고 유튜브에 스크립트 작성도 얘를 시켜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옛날에 뭐 선생님한테 어떤 잘 배우려면 질문을 잘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질문. 얘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간 그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키는 지능이 있어요. 지능 자체가 인공지능이 있는데 그 지능 자체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건 내가 얘를 한테 숙제를 얼마나 잘 주냐에 따라서 결과가 잘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어설프게 명령어를 주고 프롬프트 해주고 이렇게 시키면은 그냥 어설픈 답이 나오고 구체적으로 자기가 정확한 분야를 제시하고 디테일한 요구를 넣으면은 디테일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뽑는데 뭐 연봉이 뭐 1억 이상이고 뭐 실리콘밸리 같은 데는 몇 억씩 한다 그럽니다. 근데 그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요령이 이제 좀 있는데 이제 뭐 정답 제로샷이라는 건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고 그냥 바로 물어보는 거고 원샷이라는 거는 한 가지 예시를 주고 물어보는 거. 그다음 PO샷이라는 건 정답 예시를 2개 이상 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다음에 체인 오브 닷이라는 거는 정답을 유추하는 프로세스를 알려주고 물어보는 거. 이런 인공지능을 한테 내가 숙제를 주는 방법에는 이런 이제 4가지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이용해서 잘 활용하면 이제 내가 좋은 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롬프트를 잘 써가지고 아주 정교한 그림을 그리는 프롬프트를 써갖고 좋은 아웃풋이 나왔으면 그걸 팔아요. 프롬프트만 판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그리고 프롬프트 마켓이 생기고 있는데 프롬프트 사용하실 때는 자연어를 사용하시고 영어를 사용하고 구체적이고 반복을 하고 역할을 지정해주고 질문을 하고 너는 지금부터 나의 영어 선생님이면 너는 오늘은 시인이야. 나를 위한 시를 뭐 지어줘. 이런 식으로 역할을 지정해주고 질문을 하고 구체적으로 예시를 주는 거예요. 구체적 예시. 이렇게 답을 해줘.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주고 숫자를 넣어서 5가지 뭐 예를 들어 5가지 1, 2, 3, 4, 5 5가지 해결책을 줘. 뭐 아니면 3가지를 줘.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숫자를 넣어서 질문을 하고 간결하게 하고 복잡함을 피하라. 중요한 요구사항임을 강조해라. 역할을 부여하라. 페르소나를 부여하는 이런 거 있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그 프롬프트에 명령을 넣어가면서 본인이 이제 결과를 보면서 자기가 조금씩 그거를 수정해 나가야 됩니다.
대화형 AI 서비스의 그 종류에는 오픈 AI사에 이제 챗GPT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이게 그 GPT-4하고 빙 검색 기능을 합한 거예요. 코파일럿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글은 멀티모달이라 그래가지고 동영상까지 뭐 영상, 사진 이런 다 되는 거 제미나이라는 걸 발표했고요. 그다음 네이버 클로바에서는 하이퍼 클로바 X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챗GPT를 갖다가 한국에서 인터페이스를 개선한 게 이 리턴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요 아수컵이라는 게 있어요. S컵이라고 그러고, 그 저기 뭐야 핸드폰에서 그 챗 저기 뭐야 우리 그 핸드폰에서 S컵을 쳐갖고 친구 추가하시면은 아스컵을 그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 많이 쓰고 있는 요거 말고 끌어오더란 거 있는데, 그거는 별개로 하고 하여튼 요런 것들이 주변에서 최근에 많이 쓰고 있어요. 요게 이제 언어 생성형 모델, 랭귀지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생성하는 모델의 유명한 것 중에는 달리3라는 게 이제 오픈 AI에서 만든 게 있고, 스테빌리티 디퓨전이라는 게 스테빌리티 AI사에서 만든 게 있고, 미더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그 유명한 거고, 그 다음에 음악 만들어주는 거 서비스가 있어요. 주크박스, 뮤직 LM, 뭐 AI 보이스 같은 것들이 음악을 생성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생성해 주는 것도 있는데, 이미지앤 비디오란가, 메이크의 비디오, 소라, 요거는 아직도 이제 그 발표만 하고 출시는 안 돼 있는데, 오픈 AI사에서 나온 건데, 최근에 그 샘플로 동경시내를 걸어가는 뭐 여자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프롬프트를 주고 동영상 만들어져 있는데, 거의 실사에 가까운 실제 사진, 실제 영상과 비슷한 그런 영상을 만들어주는 거를 여기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이게 유료로 나올지 무료로 나올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간에 나오면은 웬만한 영상 제작이 사진을 안 찍어도 자기 집에 앉아갖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해 하반기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생성형 인공지능이 랭귀지 모델부터 시작해 나오면서 지금 음악 창작 영역에까지 파고들어 가지고, 지금 옛날에는 인공지능이 아무리 나와도 창의적인 역할을 하는 분야는 다 인간이 하기 때문에 괜찮다 그랬는데, 지금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옴에 따라서 창작 영역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졌어요. 사람보다 더 자주 더 빨리 기사를 뭐 얘는 하루도 10건도 20건씩도 쓰고, 사람은 뭐 한 달에 뭐 옛날에 서너 건밖에 못 쓰던 거 얘는 뭐 하루에도 10건 20건씩 써주는데 따라갈 수가 없죠. 법률 자문 뭐 저기 요새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걸 이용해서 많이 하거든요. 변호사 그 변론 요지 만들거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를 그냥 순식간에 써줘요. 순식간에. 변호사들이 직업이 없어지게 생겼어요, 지금. 얘가 더 잘 써주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랭귀지를 만들어주는 거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실제가 아닌 비현실적인 것도 막 만들어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뭐 자기는 학습한 것도 아닌데 지가 막 생성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오류거나 모델 편향이거나 뭐 모델 복잡성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생긴다 그러고, 그래서 허위 정보를 유포하게 되고 사용자가 오도하고 되고, 잠타면 이게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야, 이게 뭐 난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얘기해 줘 맞다 그랬고 주식을 샀는데 폭락했어 막 뭐,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이렇게 할루시네이션 중에 예로 많이 드는 이거, 옛날 세종대왕이 뭐 저기 뭐야 아이폰 쓰다가 열받아서 뭐 어떻게 했다는 그 좀 설명 좀 해줄래 그러면 세종대왕께서 길 가다가 아이폰을 주워갖고 뭐 쓰려고 해보니까 너무 복잡해서 열받아서 던져버렸대, 뭐 이런 것도 막 생성을 하거든요. 그럼 세종대왕 시절에 아이폰이 없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를 이제 얘기하는데, 그런 거를 할루시네이션, 얘는 랭귀지를 생성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구한 단어들을 조합해서 소설을 쓰는 거예요. 시나 소설가가 시나 소설 쓰는 거를 허위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컴퓨터가 이게
생성형 인공지능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면은 야, 그 인공지능 엉터리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언어를 생성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을 얘기해 주는 모델이 아니에요. 그걸 아시고 자기가 봤을 때 이거는 얘가 또 헛소리 하는구나 그럼 그걸 제외하고 쓰시면 되는데 그걸 잘못 코드해서 야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얘기하니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다 적용하시면 이런 이제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개배진 개배지아웃이라는데 데이터나 이런 것들로 컴퓨터를 트레이닝 시킬 때 좋은 양질의 데이터를 집어넣고 훈련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만들어진 인공지능을 가지고 활용할 때 우리가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벨러 작업하실 때 그 데이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그게 엉터리 가짜 데이터가 들어가면은 나중에 컴퓨터가 아무리 연습을 잘해도 가짜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굉장히 단순 노동 작업이지만 그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작업이 되는 거니까 그런 좀 나중에 일을 하실 때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PU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리는 여기서 그림 그려줘 이렇게 단순한 한마디 하는데 저기 메인 컴퓨터에서는 그 GPU들이 어마어마한 그 컴퓨팅 파워를 소모하면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요. 비용이. 그 초거대 AI는 대규모 AI가 필요하고 대규모 컴퓨팅 자원이 필요해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센터를 쓴다. 25원 1억 명이 하루에 뭐 30대를 쓴다. 그러면 매월 그냥 유지비만 750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에너지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가중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 소비에 따른 이게 기존 검색 엔진 대비 4배에서 5배 올라간다 그럽니다. 이게 이제 생성 AI가 더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 탄소가스 배출량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좋지만 이걸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거로 하여튼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좋은 인공지능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좋은 그걸 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 쓰다가 지구가 뭐 망하면 어떻게 돼요? 의미가 없잖아요. 지구가 환경이 파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도 존재하는 거지. 지구 환경이 파괴돼 가지고 지구가 없어지는 상황까지 가면 곤란하잖아요. 환경이 지금 다 틀리니까 스마트폰에다가 챗GPT, 제미나이, 리턴, 뭐 코파일럿 이런 거 설치하는 거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일단은 뭐 장수가 전쟁에 나가면은 뭐 장비가 있어야지 싸움을 하잖아요. 핸드폰에다가 이제 챗GPT 다 깔려 있으신 분, 나는 뭐 벌써 쓰고 있다. 그 다음에 S컵, 나는 카카오톡에 S컵도 깔려 있다. 그 다음에 제미나이도 깔려 있다. 리턴도 깔려 있다. 코파일럿 깔려 있다. 뭐 쓰시는 분은 다 보니까 그 어느 정도 벌써 알아서 다 쓰시는 것 같은데 제일 이제 원조가 챗GPT니까 챗GPT 가셔야 되겠죠. 챗GPT를 플레이스토어를 핸드폰에서 플레이스토어를 찾아서 챗GPT 화면에 보이는 챗GPT를 치시면 챗GPT를 치시면 이제 첫 번째 거는 요로고를 하셔야 돼요. 이 챗GPT가 나오면서 이제 그 약간 이게 원래 처음에 무료로 나왔을 때도 돈 받는 막 그런 좀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진짜 챗GPT 아닌데 인 것처럼 해서 카드 결제하게 만들고 막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챗GPT 플레이스토어에 치시면 한 두 번째쯤에 여기 나올 겁니다. 두 번째쯤에. 요 하얀 바탕에 까만 요 로고 요거를 하셔야 돼요. 딴 거 하시면 안 돼. 그다음에 그 밑에 오픈 AI사라는 그 오픈 AI 그 회사 이름이 나오는 거를 까셔야 됩니다. 딴 거 까시면 안 돼요.
한번 다 깔아보시고 깔아서 회원가입까지 하세요. 챗GPT 깔아가지고 회원가입까지 하시고, 근데 본인이 구글 계정이 없다. 나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른다. 손 들어보셔요. 구글 계정이 없다. 구글 계정 다 있습니까? 구글 계정이 뭐 있는지 비밀번호 말고 구글에 지메일 계정이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세요? 아이폰 쓰세요? 안드로이드 폰 쓰면은 내가 개통하는 순간에 구글 계정이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거기 그 지메일을 치시고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기퉁에 사람 얼굴 모양의 동그란 거 있는데 그걸 누르시면 거기에 본인 지메일 계정이 뭐뭐뭐뭐점 gmail.com이 나옵니다. 그게 내 본인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폰을 개통하는 순간 대림에서 전화번호를 이용하든 다른 걸 이용하든 구글 계정을 무조건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구글 계정을 혹시 없다고 생각하시고 모르시는 분은 말씀드리면 제가 가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글 계정은 아이폰 쓰시는 분 말고 안드로이드 삼성폰 쓰시는 분은 구글 계정이 다 있어요. 그거 좀 가르쳐 드릴. 구글 계정으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이폰 까시고 저기 챗GPT 까시고 지메일이 구글 계정이에요. 좀 플레이스토어에서 챗GPT 까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 다 하셨나요? 못 하신 분 회원 가입하셨나요? 가입하셨나요? 전부 다? 구글 계정으로 들어가서 구글 계정으로 가입하셔요. 뭐 본인 맘대로인데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구글 하여튼 모든 월드와이드 그냥 문화나 쓰려면 구글 계정으로 쓰면 됩니다. 시되면 이제 요거를 그 챗GPT 누르시면 요런 한이 옵니다. 이쪽 방향이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이제 이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이 방향이랑 똑같으니까 그냥 저쪽. 이 각도 뭐 그냥 각도 맞으니까 이 방향. 제가 개체 숟가락이 방향 이거는 이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더라고요. 요 정도로 하면 요 방향이잖아요. 45각. 그다음에 요거는 요 방향이니까.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다시 시도하라고. 예. 제출. 이게 자동 기계 이용해가지고 막 가입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이건 맞는 것 같은데. 제출. 방향인가요?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음성으로 하면 이걸 눌러주셔야 돼요. 헤드폰. 핸즈프리 계속. 그러면 음성도 이건 한국어도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목소리를 선택하셔야 돼요. 예. 여자도 있고 남자 2명, 여자 2명.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
하나 선정하죠. 아, 그건 나중에 하시고 일단 목소리인데 가죠. 남자로 할 거예요? 남자? 오늘 날씨 알려줘. 소리가 안 나네. 예, 예. 자, 그리고 이게 큰 거죠. 오늘 날씨도 꿀꿀한데 시한수 올퍼죠? 소리가 엄청 작네요. 나긴 납니다. 또 잘 안 되신 분 있나요? 예. 영어로 해줘요. 그러면 한국말로 해줘 하고 시키세요. 해줘. 안 지워져요. 아무 질문나 끝난 건데. 없어져요. 안 되시는 분. 예. 이거 그냥 이거 누르시면 돼요. 말로 하시면 돼요. 말을 하는데 음성을 고르셔야 돼. 이게 하시죠. 여자 두 명, 남자 두 명. 남자 두 명 있어요. 이걸로 오늘 비가 오는데 오늘 어울리는 한시 한 수 지어줘. 신기하죠. 외식을 하고 싶은데 괜찮아요. 계속 얘기하시면 한글로도 얘기해줘요. 아무거나 하나 고르시면 돼요. 본인이 자주 쓰시는 거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돼요. 네, 탭 누르시면 스톱 되는 거예요. 예, 아무거나 그냥 터치면 돼. 네. 이거 하지 마시고 뭘 누르는데 이거 56,000 갑자기. 선생님 이거 잘못하시잖아. 제가 하얀 바탕 하라 그랬잖아요. 하얀 바탕. 이거 말고 아까 플레이스 가지고 그거 돈 내는 거 그거 하지. 챗 그거 돈 내는 거 하지 마셔요. 챗 GTP. 오늘 요거 깔면 안 되고 내가 요 밑에 있는 거 요거 번에 요거 깔으시라고 했잖아. 챗 GPT 아까 하신 분들 재미나이 깔아보셔요. 아니 인공지능 비서가 4명이나 생기는데 공짜인데. 아, 별로 안 커요 이거 까는 거는. 이게 회원가입 구글로 계속하기. 네. 이거 까시면 안 되고 하얀 거 까셔야 된다니까. 그 돈 내는 걸 하지 마셔요. 생일 주셔야지. 저거 네 개 다 깔아보셔요. 공짜예요, 공짜. 예, 재미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누르시면 돼요. 계속
지금 온라인에 계시는 분들도 플레이스토어에서 챗GPT 넣어가지고 저 로고 모양이 여기 화면에 나오는 거와 똑같은 까만색 말고 요 하얀색으로 나오는 거 까셔요. 까시고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셔가지고 나중에 본인 로그인 등록하시면 됩니다. 계속 누르시면 등록이 돼요. 자동으로. 그 다음에 등록이 되면 이제 음성으로 하시려면은 오른편에 있는 헤드폰 모양을 누르시면 남자 2명, 12명이에요. 좋아하시는 목소리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설정. 요 방향으로. 잠시만요. 요 손가락 방향으로. 그다음에 요거 한 번 더. 예, 됐습니다. 예. 너무 많이 가잖아요. 손가락 방향으로. 됐습니다. 줄. 예, 이쪽 방향이라.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돼요. 천천히. 자, 이제 음성 하려면 핸드폰을 눌러주셔야 돼요. 계속 누르시고. 목 4명 좋아하는 여자 목소리 좋아하십니다. 남자 목소리 좋아하는 자. 네. 알았어요. 이제 말로 하시면 돼요. 뭐 물어보셔요. 뭐 물어보고 싶은 거 돼요. 화면에 그거 예, 좋아하시면 돼요. 질문 뭐라고? 예. 4.5 쓰시려면 4.5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게 유료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쓰시다가 이 4개 중에 좋은 거 쓰시면 되고, 챗GPT가 오리지널이니까 이것만 쓰셔도 챗GPT 4.0하고 옴니는 돈을 내셔야 되니까 이 4개 중에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톡에 이제 아수겁 채팅방을 친구 추가해가지고 아수겁을 하면은 그 카톡에서도 쓸 수가 있었어요. 예, 카톡에서 친구 해가지고 에스컵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나는 골치 아프게 여러 개 까는 거 싫다 그러시면 에스컵 그 찾기 ASKUP 쳐가지고 친구 주셔. 예. 어디에요? 아니 지금 이메일 시작하니까 뭐? 예, 예. 그러면 자기 메일 넣으세요. 넣고. 그럼 메일로 인증 코드 가요. 메일 메일 들어가셔야 돼. 이렇게 하셔가지고 메일이 여기 무슨 메일이죠? 다음 메일. 그러면 여기 다음 메일 깔려 있어요? 어디 있죠? 다음 메일 들어가 보세요. 아니 그냥 메일 앱 안 깔려 있어요? 앱 안 깔려 있으면 다음에 들어가서 하려면 힘들죠. 그 다음에 아까 플레이스토어 어디 있죠? 플레이스토어 어디? 제라페 가서 거기 다음 앱을 까셔요. 다음 메일 까셔요. 네. 까시면 거기 메일 하나 확인 메일이 와 있을 겁니다.
이제 코파일럿이나 이런 데는 그 저기 그림 그리기 이런도 무료니까 에스카업도 무료고 그림 돼요. 에스카업이 걔들이 강학 인식 기술이 좋아가지고 사진 찍어서 가내놓으면 텍스트로 컨버전 시키면 금방금방 해져요. 그 에스카업이 걔네 회사 장점이 그거예요. ASKUP 아수겁이라든가 파일 사진 찍어서 이런 거 탁 넣으면 그냥 바로 예. 번역이요? 번역을 잘하는 건 디플이라는 그 앱이 또 따로 있어요. 예. 딥L DEEPL 그게 번역 중에 제일 잘하는 디플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본인들이 말로도 챗GPT 말로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프롬프트에다가 이런 거 한번 넣어보셔요. 시너에게 뭐 이거 프롬프트로 이제 제가 예제로 그냥 한 건데 뭐 저런 말을 만드셔가지고 넣으면은 답을 해줄 거예요. 시너에게 뭐 활력을 넣어줄 수 있는 명언 10가지 알려줘. 뭐 저런 식으로. 꽃이 활짝 핀 공원을 산책하는 시니어를 그려줘. 뭐. 챗GPT는 못 그려줍니다. 그건 유료 내야 되고 나머지 에스컵이나 코파일럿이나 뭐 리턴이나 이런 거는 그림 그려줘요. 뭐 우리 집 귀여운 뭐 고양이 그려줘 이런 식으로. 알록달록한 꽃과 풀에 둘러싸인 귀여운 아기를 그려. 저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써야지 잘 그려주지. 그냥 뭐 아기 그려줘 그러면은 좀 상세하게 뭐 예. 어제는 비가 많이 오고 요새 마이크로소프트 문제가 있어가지고 코파일럿이 안 됐었는데 오늘은 되는지 이게 제가 하여튼 그림 그려달라 그래가지고 그림입니다. 로고 만들어달라 이거 만들어주고 인공지능 뭐 이렇게 만들어달라 이런 것도 해주고 요런 거 그림들이 전부 다 제가 그려달라 그래가지고 인공지능이 그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로고도 예를 들어서 요런 블로그 협회 이제 뭐 로고 하나 그려줘 했더니 로고 그려주고 요런 그림도 그려주고. 그거가 이제 아직도 정확한 유권 해석이 안 내려졌는데 그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중에 돈 내고 쓰는 사이트들은 자기네가 책임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돈 안 내고 있는 무료로 쓰는 데는 아직까지 뭐 저작권에 문제 없다 있다 아직 유권 해석이 법원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뭐 그게 저작권 예를 들어서 뭐 피카소 스타일로 그려줘 해가지고 그림이 나는데 거의 피카소 그림이랑 비슷해. 그럼 피카소의 저작권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아직도 정확하게 결론 난 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뭐 아도비 이런 데서는 그 유료로 들어오신 분들은 자기네가 뭐 이제 유료로 쓰시는데 사이트는 뭐 몇 군데는 책임진다 우리가 상업적으로 써도 문제 없다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데는 써도 되는데 무료로 쓰면서 그게 니네가 책임져라고 하기에는 자기네는 뭐 서비스 요금도 받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 법정에 가서 자기네 대변해 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텍스트 사진 인식은 S컵이 아주 잘해줍니다. 문자 인식은 굉장히 높아요. 뭐예요? 뭐예요? 어디요? 뭐 넣으신 거예요? 가입하고 있는데 그 이메일 넣으시면 이메일 확인하고 하라고. 그 이메일 가서 확인했어요? 이메일 확인 이메일 가셔가지고 메일 확인했어요? 뭔가 그러면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메일. 거기 꼭 컴퓨터로 로그인 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셔요. 이메일 확인. 뭐예요? 아, 코파일럿. 코파일럿 까셨어요? 아니요, 지금 깔려고 쳤는데. 설치. 아, 요거예요? 네, 요거죠. 색깔을 잘 보셔야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까시면 돼요. 이게 좀 설치 좀 한참 걸리네. 4.0에서 그런 거예요? 4.0 말고 2.0도 있는데 2.0은 옛날 거. 2.0으로 해야 되겠네. 4.0 됐습니다. 됐습니다. 설치됐다 하나. 에스컵은 진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에스컵 한글로 예, 치면 아수겁. 한글로는 아수겁이에요. 아수겁. 영어로는 ASKUP. 영어는 ASKUP. K, UP. P. 예, S컵. 한글로는 아수겁이라고 그냥 한국 사람이 읽기 쉽게 뭐 영어 발음 무시하고 지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챗GPT 갔다가 S컵이나 아수컵이랑 리턴이 똑같아요. 껍데기만 바꾼 거예요. 코아는 저기 뭐 다 챗GPT 뭐 최근 버전까지 다 서포트 해줍니다. 굳이 돈 내고 안 쓰셔도. 챗GPT는 무료는 3.5까지만. 예, 예. 친구에 들어가서 친구 쪽 여기서 여기 깔려 있어요? 네. 그럼 깔려 있으면 그냥 쓰시면 되는데 여기서 대화하시면 돼요. 네. 거기다 프롬프트에다가 뭐 저기 저런 걸 넣어 보시던가 뭐 넣으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어디요? 챗GPT? 리턴 못한데 거려줘 해야지. 거려줘 명령어를. 아 아니 거려줘 하면 하는데 원래 해야 되는데. 얘가 답을 그렇게 할 때도 있는데 그려줘 안 되면은 코파일럿으로 하세요. 코파일럿은 잘 그려줘. 예. 그거 사이즈가 어떠냐들 시간 엄청나게 걸려요. 예. 가보셨어요? 2층에?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 그 정도 사이즈
헤드폰 거치대 요만한 거 하는데 4시간 걸려. 그 3개 하려면 12시간 걸려. 하여튼 시간은, 그러니까 모델링 해갖고 실제로 뽑아보려면 시간 좀 많이 걸려요. 그냥 시제품 샘플 한두 개 만들고 밤새서 돌려가지고 만들어보는 정도. 한 4시간, 한 이 정도 사이즈 모델링 해갖고 만들어 한 4시간 걸립니다. 그래도 돈 내고 해주는 데는 많죠. 비싸서 그렇지. 상업적으로 기계가 좋은 데는 거의 뭐 실물에 가까운 거 하는 데도 있어요. 예. 3D 프린터 돈을 많이 막 몇십만 원 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검형을 파시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그거 목합을 만드시면 뭐 상품화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거 하려면 막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목합하는데 들거든요. 그거보다는 저걸로 해갖고 뭐 하는 게 더 빠른데 그냥 연습으로 장르로 뭐 만들어 보기에는 비용이 비싸죠. 시제품 만들어서 하실 때는 그 돈이 많이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화 하겠다 해가지고 하실 거면은 설계 다 된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데 많죠. 만들어주는 데 많습니다. 그거를 그런 레벨로는 설계까지 상세 설계까지 다 끝나야지 할 수 있지. 그거 뭐 머릿속에 있는 거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본인이 하신 게 어떤 건 뽑아보기 위해서는 그 모델링을 해야지 저기 프린터가 되거든요. 머릿속에 아이디어만 갖고는 안 돼요. 그 모델링 하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기 내일부터 배우실 거예요. 내일부터 1, 2, 3D 가지고 해보셔요. 해갖고 구체화되면은 그거를 프린트 해볼 수 있는데 큰 거는 요만한 거 정도도 하는 데는 한 서너 시간은 걸려요. 네? 이게 지금 챗GPT 하나만 가지면 하루 종일 친구 없이도 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지식 수준이 뭐 웬만한 박사학위보다 더 나아. 질문을 잘하면 얘는 막 데스가 막 어마어마하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어설픈 친구한테 뭐 물어보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걸어다니는 그러니까 핸드폰에 그 샘 알트만이 이게 작년에 쫓겨났다가 돌아오면서 선물로 그 음성 이 기능이 원래 유료였거든요. 자기가 쫓겨나면서 5일 만에 복귀하면서 이 유저들한테 선물로 그 음성 기능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그냥 뭐 집에서 식탁에 앉아갖고 이렇게 둘이 대화하면 재밌어요. 앞으로 그 시니어들이 아마 심심해서 빨리 죽는다 이런 얘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완전히 친구보다 훨씬 좋다니까요. 짜증도 안 내고. 평생 반려자로 좀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핸드폰에서 안 되시는 분들, 뭐 어려우신 분들은 컴퓨터에서 들어가서 이제 하셔도 돼요. 컴퓨터에. 코파일럿 같은 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화면에서 오른쪽 기둥에 있는 거 누르시면 바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바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코파일럿에서 바로 연동하는 거 아니고요. 그거는 오피스 패키지 들어가시면은 유료 버전 쓰시면 연동이 돼요. 오피스에 최근에 업데이트 돼 갖고 아마 금액이 그거랑 연동된 거를 금액이 좀 연간 그 계약 아마 유료 버전은 될 겁니다.
거기 이제 엑셀 시트 만드는 거죠. 뭐 학생, 우리 반 학생이 50명인데 과목이 뭐 10과목에 뭐 그 오늘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넣으려고 표 좀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하면 쫙 만들어져요. 엑셀. 예. 아니, 그거 저기 뭐야. 타이핑 쳐셔. 예, 예, 예. 저기 하여튼 인공지능 그림 그려주는 거, 음악 만들어주는 거 이런 거 다 있으시니까 그리스 있으니까 뭐 핸드폰에서 안 되는 건 PC에 까셔가지고 그 많이 활용해 보시고 옛날에는 뭐 시만 써놓고 시에 맞는 사파를 돈 주고 그려줘야 했는데 그럴 필요 없고 시를 딱 집어넣고 이 시에 맞는 그림 그려주면 쫙 나오면 자기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넣으면은 얼마든지 시집도 내가 만들 수 있고 소설책도 동화책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인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거죠.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